원래 저의 직업은 이제 브로커,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혹자분들은 제가 전라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라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투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충남 보령 거기는 전라도하고 말투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 정말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5년간 저기 유진투자증권에서 영업부에서 네. 브로커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지점 직원이죠. 본사 영업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탐방이나 이런 거 가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 내에 투자 정보 연구팀을 좀 만들어서 투자 정보 연구팀장을 좀 했고 자문사처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3년 한 거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총 투자 기간을 98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깡통 창얘기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 책 냈는데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사님 여기 또 바쁘신데 와주셨으니까 좀 네.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시는 사실 이게 체감 증시가 있고 이제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또 100만 안티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박스권이에요, 지금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8월 뭐 이후로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이후로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2,500 못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2,500 못 들고 그냥 계속 박스권입니다. 지수는 갇히는데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12월 말일까지도 계속 빠졌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절망감이 있었는데 종목들을 보니 작년 10월부터 반등을 한 종목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수는 눌려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 순환장세가 나오는데 1월에 이벤트들 지금 시장이 나오는 것들의 두 가지 컨셉은 뭐냐면 하나가 숏커버. 그러니까 숏커버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테마주 순환, 챗 GPT 이런 거가 나오면서 끌고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숏커버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챗 GPT, AI 이런 걸로 관련된 거는 테마로 붙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가 순환이 막 되니까 체감은 굉장히 불장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수는 지금 2,500을 맞아요. 못 뚫고 있는 상황인 거죠. PCE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0.6% 올랐는데 그러니까 막 국채 금리가 막 3.5이다가 지금 4.0, 4.02까지 오늘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난리 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국채 금리가 4.3이었다가 이유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인플레가 뭐 완화되거나 그래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연말연시에 있었지 않나. 그러면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가 완화가 되면서 증시가 좀 끌어올려졌고 미국도 똑같이 숏커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만 주식 종목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이제 12월에 되면 펀드 A라는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펀드를 잘 운영했어. 근데 B라는 펀드 매니저는 잘 운영을 못했어. 그러면 돈 주인은 B라는 펀드 매니저의 돈을 빼다가 A한테 줘버립니다. 네. 그러면 A는 딱 보았을 때 이게 어차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봐야 뭐 수익률 10% 뭐 이러면 펀드 받은 거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중소형주에다가 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붐업이 되니까 경기 침체도 없고 리세션도 없고 그냥 장 되나보다 이제 뭐 하면서 포모부터 시작해갖고 막 엄청 또 부황부황 하고 있는 거죠. 도도히 흐르는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본다면 2,500 박스권. 네. 거기선 팔아주고 밑에서 또 2,100, 2,200에서는 사주고 그 박스권. 네. 지금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박스권이 어디서 균형을 잡느냐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1,800에서 2,200 사이에서 박스권이었다가 최근에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올 거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2,100에서 2,4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를 만들 거냐. 대한민국이 뭐 우리 코스피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코스피 100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8%, 7%, 8%. 그게 도대체 물건을 얼마를 팔아야 3천, 4천을 가는 슈퍼 사이클이 오겠느냐.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박스 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팔아주고 테마주 잘 태우고 혹은 뭐 주도주 잘 태우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바이앤홀드에서 멀리 끌고 간다 이거 안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미국의 PC가 나오면서
0.6%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또 예전에 또 폴 볼커 의장 시대 때 그런 막 인플레가 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오바다.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여건들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가 GDP 대비 그 렌트라든가 집값 비율,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 145cm짜리 초등학생하고 185짜리 농구 선수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뼈부터 코털까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세팅되지 않을 때라는 거죠. 페드가 나와가지고 물가 정책이나 조정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때 네. 법정. 그러니까 그때의 경제 상황을 놓고 인플레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물 경제가 부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호랑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곰이라고 하는 거가 올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튀면서 막 중구난방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0.6% 나온 걸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것도 물가도 이렇게 기거든요. 근데 CPI가 월 초에 발표가 되잖아요. 월에 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코어 CPI가 빠졌으니 PCE 지표는 당연히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그걸 반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0.6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쿠야 하고 대응을 한 거긴 한데 그것도 박스권이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다가 이렇게 기어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경제를 충격 줄 정도로 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기어 올라가느냐 안 기어 올라가느냐 이건데 쉽게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를 사서 이 계란을 그냥 내가 집에 사가지고 슈퍼마켓에 사서 그냥 먹었어. 요거하고 요 계란을 볶음밥집, 비빔밥집 아줌마가 가져갔어. 그래서 그걸 후라이를 쳐가지고 비빔밥 위에 얹어서 내놨어. 그러니까 후자 비빔밥에 올린 건 PCE 지표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란값이 100원 하다 500원 올랐으니 비빔밥 값을 올려놓고 그럼 미국은 팀 문화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던 게 5,000원 올랐으면 10%씩 주면은 더 줘야 돼요. 예, 300원 하다 500원 했으니까 그게 서비스 물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란값이 내려서 얘는 내려왔어. 물가 CPI는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서비스 물가가 볶음밥 10,000원 하다가 15,000원 했는데 계란값 내렸으니까 그거 빼줄게요 해서 14,800원 이렇게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PC는 당연히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전반적인 활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I는 이 내구재 중심이에요. 걔들이 구성하는 항목 자체가 2년 전 물건을 지금에 와서 똑같은 항목을 구매했을 때 얼마의 어떤 그 물가 상승이 있느냐 이게 그런 거고요. PC는 두 분기마다 바뀌어요. 그냥 두 분기마다 아이템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비스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식도 이제 이거를 피셔 방식, 그러니까 PCE 방식은 피셔 방식입니다. 그리고 CPI 방식은 라스 파이레스 방식이라고 해서 방식 자체 계산한 네. 수식 자체도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오는 그런 갭 차이인 거지. 지금 핵심적으로 중점을 둬야 될 거는 물가는 잡힌다. 페드가 저렇게 잡혔을 때 어디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냐? 결국에는 부동산하고 노동시장 남았다. 그런데 그게 언제 부러질 거냐? 9월 정도 부러질 것 같다. 예. 데이터 레깅으로 봤을 때 9월부터는 아마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으니까 9월 정도부터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긴축의 강도들도 서서히 평행선을 그리다가 이제 긴축을 완화하는 시점으로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부러지는가가 중요하지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5%대거든요.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3월 21일이죠. 네. 그거 올릴 거란 말이에요. 25bp는 무조건 올리니까 5%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테일러스 룰 하면 막 7%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QT가 빠졌어요. 네. 1,000억 불 정도를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줄이잖아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타격은 한 100bp 정도의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해보면 6%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거 5.57 막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테일러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테일러 공식을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얘기했다가 이제 욕 좀 먹었는데 이 테일러 공식이 실제 금리 기준금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레깅도 있고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중립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실업률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봤을 때는 이번 PCE 지표에 의한 쇼크 자체는 그것보다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인플레가 아닌 거예요. 네. 경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인플레는 1년 전부터 얘기했어야 돼요. 지금 와서 인플레 얘기해 소용없어요. 호랑이는 포수한테 잡히면 걸리면 죽어요. 페드가 호랑이를 잡는 포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호랑이가 걸려들었어. 이게 인플레 호랑이인 거 맞아. 그러면 새끼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놈 자식.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컸어. 이빨 나기 시작해. 그럼 쏘기 시작하죠. 금리를 올리면서. 근데 포수한테 걸려서 호랑이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폴 볼커는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냥 작사를 내버렸거든요. 네. 무조건 페드가 이겨요. 인플레하고 싸우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M2 통화 증가율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거 지금 역대급으로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제로는 있었어도 마이너스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페드가 그 정도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인플레는 무조건 잡힌다. 문제는 이렇게 호두를 갖다가 망치로 꽝 깰 때 껍질만 바닥하고 부러지고 호두 알은 딱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망치가 두께가 너무 이게 가장 역대급 망치질을 한 거거든요. 네. 토르의 망치로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QT하고 금리를 상승 가파르기는 역대 최빠른 속도로 1년 만에 지금 5%를 올렸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인플레가 6%라고 하는 거가 낮은 인플레는 아니지만 분명히 잡힌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호두 알이 얼마나 깨질 거냐. 안 깨지면 연착륙, 깨지면 하드코어 랜딩. 보통 집에서 하면은 예. 조금이라도 깨지긴 하는데 깨지. 잘못해서 이제 페드가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멀리 잡고 있는 망치의 손잡이가 길면 이게 탁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겁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망치 길이가 긴 거를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시장이 10년 동안 듀레이션을 엄청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긴 막대 끝에다가 망치를 매달아고 호두를 탁 내리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정하기 되게 힘든 거야. 지금 거의 서커스에 가까운 일을 그렇죠. 지금 페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관론자니까 저거 분명히 호두알 다 깨진다.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호두알 깨지는 거가 경기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ISM 제조업 지표 부러지고 있고 소비 튼튼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소비는 신용카드로 돈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소비 부러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세이빙스 레이트가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익세시브 세이빙스가 저축을 해놓은 거가 이제 3개월 후면 말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순 내수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면 돈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그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가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국채 금리는 당연히 4%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뭔가 금융시장, 채권시장 내에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기 관련된 지표를 봐야 되고 그 경기 관련된 지표에서 핵심적인 건 서비스, 고용.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고용시장 임금 상승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9월에 이런 실물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주가도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지금 그렇게 욕을 그동안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시더니 12월 반등할 때 큰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식을 사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빚내다가 때려박지 마라. 지금은 완전한 기회는 아니다. 근데 체감으로 봤을 때는 2월, 3월에 3배 날라가고 4배 날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좀 속이 쓰리신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한 토막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집을 부린 거거든요. 실물 경제가 부러져서 오는 그런 리세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네. 영화 배우 중에서 소지섭하고 강지환 씨가 나오는 영화는 영화다라는 그 뭐죠? 그러면 소지섭이 와가지고 탁 술 멋있게 얘기하면서 그거죠.
너는 괜찮을 것 같냐? 다 똥오줌 싸. 진짜로 갖다 놓고 사람을 때리면 무섭다는 거죠.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아니에요. 네. 가서 밥을 사 먹고 또 월세를 내고 또 회사에서 잘리고 실물적인 충격입니다. 리세션은 실물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금융시장의 세계 속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해서 20% 먹을 거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리세션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쭉 밀려나가 버리는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세션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책에 나온 거가 네. 그 핵심이에요.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책에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주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세션의 어딘가가 리세션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세션 진행된다고 할 때 지수가 꼭 끝날 때 여기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리세션이 끝났다고 판정될 때는 이미 주가는 평균적으로 6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어디쯤인가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혹자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거 길어봤자 주식시장 빠지는 거 몇 달 안 되는데 그때 버티면 되지. 내릴 때는 50% 올라갈 때는 100% 먹어야 돼.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고 네. 13년 상승 사이클과 이 겹쳤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보령에 태어났는데 보령에 방파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집 앞에까지 막 바닷물이 들이쳐갖고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닥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냐? 이제 지구를 달이 한 바퀴씩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리 그러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6시간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태풍은 여름에만 발생합니다. 여름에만.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여기 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6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태풍 온다 시작해서 비 한창 쏟아지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할 때쯤 태풍 이미 지나가 버렸어.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풍 오기 전에만 바람 불지 슉 지나가 버려요. 태풍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달의 위치에 따라서 간조와 만조가 생기죠. 밀물과 썰물은 지구 자전, 그 다음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밀물, 그 만조와 간조, 그 다음에 태풍이 6시간 지나가는 거. 그게 딱 겹치면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만조일 때 바닷물이 그득할 때 썰물이면 괜찮아. 근데 밀물이 들이쳐. 바닷물이 꽉 차 있는데 밀물이 들어왔어. 태풍이 그때 딱 지나가. 소용돌이를 막 만드니까 방파제고 뭐 양식장이고 다 엎어버리는 거야.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지금 채권 버블,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10년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 다 겹쳤네요. 네. 이 경기 리세션 예를 들면 그게 온다. 주식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지금은 뭐 5년 평균이고 10년 평균으로 하면 뭐 비슷한데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근데 이익이 부러진다. 리세션이 와서 부러진다. 한꺼번에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거덜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가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도 지수가 그 지수에 비해서 체감도 좋고 네. 미국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꼭지를 넘어서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경제는 내려가는데 네.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면 주식을 팔면 되고 네. 인버스를 쳐주면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약간 지금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이게 주식시장이 만약에 경제가 좋은 상황이다. 그럼 내려오면 사야 돼요. 왜냐면 경제만 붙들려 있으면 네. 주식은 빠지더라도 20% 30% 조정은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경제가 부러지는 상황인데 네.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그 위로 슈팅이 나온다. 인버스를 덮어줘야죠. 네. 인버스를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덮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버스를 덮어놓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포장 쳐놓고 네. 천장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더 슈팅해서 막 스카이라켓팅해서 지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긴 어려워. 지수라고 하는 건 경제 체력과 관련돼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레인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이익과 GDP 성장률을 보면 나머지 지수가 어느 정도 바운드리에서 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올랐다가 인버스 덮어주고 내려와서 인버스 플러스 나오면 주식하면 되죠. 커버 전략인 거죠. 네. 저는 여태까지 인버스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후로 인버스는 친 적이 없어요. 작년 5월 7월 이때 나스닥 11,000선이 부러졌을 때 17,000에서 11,000선이 부러졌을 때 인버스 다 팔고 네. 원유 인버스 치고 천연가스 인버스 치고 뭐 이런 것들 했지. 네. 그거를 지수 인버스는 12,500에서 13,000, 12,500 이런 데서 치라고 했지. 인버스를 갖고서 돈을 벌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드 올리고. 네. 이게 뻗으려면 이게 방패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용달 책방의 구독자분들은 주로 어떤 층이신 거예요? 저희는 40대, 50대 분들이 40대?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주로 직장인분들.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들을 꼭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쁜데 어떻게 주식만 해요? 이게 그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5%가 안 되거든요. 4%예요. 그러면 25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25억을 집어넣고 여기다 세금까지 하면 30억 집어넣어야 내가 가서 1억 버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30억짜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30억을 맡겨놓으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이자를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지들 먹고 살고. 그런데 1억 월급 타면 뭘 하느냐. 요거 주식으로 불려가지고 빨리 단타 쳐고 직장 때려치고 이거 가갖고 얼른 이거 하고.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쫙 끌고 가려면 일에 매진하셔야 되고. 네. 그러려고 한다면 일정한 지수 대역에 들어갔을 때 주식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인버스를 네. 커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제가 볼 때 그 시가총액 1,000억 500억짜리 막 5배 날라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식해서 성공 크게 하기 어려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들이 막 날라갈 때 거기에 1억씩만 해서 뭐 해도 큰 돈이거든요. 1억 정도만 해도.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면 안전한 기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인버스 전략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이사님이 이번에 그 살 때 팔 때 벌 때를 보니까 네. 그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네. 들어갈 때 들어가라. 그래서 책에 보니까 예.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을 때 사라. 예.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뭐 전문으로 주식을 잘 치는 뭐 10년 이상 경력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을 수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고가 돌파하고 보조지표 RSI가 70 이상 과열되고 그럼 때려 박으면 돼요. 단타 치고 나오면 돼요. 네. 그리고 그룹핑을 하면 돼요. 이렇게 AI 종목들 다 뭐 로봇 종목들 다 갖다 놓고 오늘 AI가 반짝반짝한다. 그럼 그거 따라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매매하면 돼요. 그건 트레이딩이지. 뭐 직장인분들은 못할 것 못하죠. 같아요. 못하죠. 네.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잘 설정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500만 원짜리 저당 잡힌 인생 살아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이 깜깜하고 애기들 이렇게 보고 나면 저 이쁜 것들 저거 나중에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아버지가 능력 없어갖고 어디 가갖고 다른 애들은 MT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브이로그도 찍고 오는데 우리 딸은 가갖고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통에다가 손 놓고 아버지로서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서 잘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덤비다가 그냥 잘 모아서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를 10년 20년 그렇게 노력한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날려버린다니 이 안타까운 현실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잡벅을 날리는 것 중에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주식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거 시황 잘 맞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객들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 큰 회사들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고객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1000여 명의 고객들은 다 제가 한 땀 한 땀 다 해가지고 다 모셔온 고객들입니다. 영상을 찍든 뭐 오프라인을 하든 이렇게 다 그분들의 어떤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돈 조금 벌려서 하고 싶은 게 별것도 아니에요. 애기
자전거 하나 좀 맘 놓고 진짜 아버지가 가슴 펴고 한번 가서 한번 해주고 싶은 거고 고생하는 부인한테 외식 한번 시켜주고 호텔 가서 한번 하룻밤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주식을 그렇게 부안해동 중구난방 이렇게 하냐 이거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번다고 해서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리세션을 건너고 인플레이션을 건너는 이 상황은 5천이 5억 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요. 리세션을 건너면 엘도라도야. 사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건너가면 거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인 거야 이게.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네, 기독교 많아요? 네, 기독교. 저희 어머니 40년 권사님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 되는 이유가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뭐 저는 아닙니다. 근데 네. 이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핵심은 그겁니다. 페드가 얘기를 다 해줘요. 니도 돈 벌어라. 유동성 확 풀어줘요. 금리가 조금 내릴 때 얼른 주식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죠. 가서 시장의 바텀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시장의 바텀은 금리 인상할 때는 안 나옵니다. 동결할 때도 안 나와요. 인하할 때 시장이 바텀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하할 때 시장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자꾸 기다려? 그 바텀 라인만 잡아서 그냥 ETF나 주식 이런 거 포트폴리오 아니면 자문사 자산운용사 잘하는 데 가서 거기다 맡겨놓으면 50% 100% 알아서 벌어준다는 거예요. 쉬어야지 잘 모를 때는. 새끼들하고 가족들 이거 자기 가족들 목숨 담보한 돈 500만 원짜리 저당 잡힌 인생 불의에 충성하고 노예처럼 일해갖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거 옹달샘 책방 이거 유튜브 들어가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 하나 꿔가면서 그거 다 듣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선잠을 자면서 번 돈 그렇게 모은 돈 갖다가 단타 치고 포머에 휩싸여갖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꾸 거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리세션 지나고 나서 이걸 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생산토막으로 보면 맛있는 부위들 다 주더라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그걸 하십시다라고 하면서 책에다 그 포인트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후 하고 불어냅니다. 살아나라. 후 하고 불어내요. 그럼 막 불이 안 살아나. 그럼 막 더 세게 불어요. 막 갖다 막 선풍기 틀고 막 후 막 하는 pom핑 막 CPR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주식하면 돼요. 은행 가면요 마통 다 직장만 멀쩡하게 잘리지 않고 있으면 다 해주고요. 대출 집 살 때 그때는 이렇게 천장 보고서 아 이거 이사 갈 게 막막했던 그런 집들도요 빚만 조금 내고 낮은 이자로 또 살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페드가 하지 말라고 문을 닫을 때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끼어 죽는다는 거죠.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젊은 날을 보냈고 그걸 뒤집어 보려고 정말 불철주야 주식만 생각하고 10년 지금 20년째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페드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해서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시면 돈이 벌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돈 벌어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럼 쉽게 벌려요. 하지 마. 레버리지 쓰지 마. 지금 하지 마. 자산 가격 올리면 인플레 때문에 다 죽어. 호루라기 불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강을 건너서 투자를 하자는 건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특히 직장인 분들한테는 제가 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구절이 또 있더라고요. 사이클을 보면 여기서 몇 개월 더 늦게 들어가도 된다. 올라가는 사이클만 3, 4년이다. 그러니까 몇 달 상승세를 확인하고 늦게 들어가도 그 뒤로 몇 년은 더 먹을 수 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게 보통 주식하면은 선반영 그리고 남들이 좀 안 살 때 사지 말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된다 약간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충분히 기다리고 봐도 괜찮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제 뭐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 2차전지 쇼커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벤트들 플레이였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종목들은 아직도 5월 저점을 못 벗어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돌아나서 한 사이클, 업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100억 정도 되는 돈은 한 큐에 때려박아도 될 정도로 큰 판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돈, 100억 이하들은 큰 판이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중점을 두고 정말 납득시키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저도 닷컴 버블 터질 때 깡통을 찼습니다. 신동 소리 듣죠, 당연히. 상한가로 주문 내고 체결만 되면 그 다음날 점상 하다가 그냥 점상 풀릴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돈을 벌죠. 그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물품이 동인한 거예요. 뭐 자동차는 한참 뒤고 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조선주들 20배씩 날라가고 해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5억 가지고 160억 번 사람도 봤습니다. 조선주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07년도에 또 깡통 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어. 이 자식이. 응? 앵그리 버전. 응? 터지는 거지. 그럼 그걸 안고 터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안 하면 잘 살 수 있어. 무주식이 상팔자. 무주식이 상팔자. 굳이 주식을 안 하면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게 돼요. 주가지수 보게 되고 가다가 무슨 뭐 간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저거 내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나갈 때 한 번 상승장을 만들고 유동성을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07년도에서 010년도 나오고 나서요. 11년, 12년으로 가면서 유럽 사태까지 터졌어요. 제가 경험하건대 2013년, 14년까지 12, 3년도까지는 주식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주가 지수는 올랐지만 대형주들 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가도 크게 오르진 못했고 경기가 계속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환매도 약하고 유동성도 부족하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년, 16년, 17년 하면서 막 증시가 불을 뿜었거든요. 깨지지만 않고 있으면 내 돈 갖다 반토막 내놓고 있으면 본전 회복하려면 100% 먹어야 돼. 한참 걸려요. 100% 먹기 쉽지 않아요. 100% 못 먹어본 사람이 이 구독자의 거의 7, 80% 될 거예요. 1000% 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거든. 1년 만에도 1000% 나와요. 장이 돌아서면. 그런데 장이 돌아섰다는 증거를 갖고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뭐냐?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예를 들어 리세션이 지나고 나면 시장 멀티플이 굉장히 싼 상태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1400도 깨졌다는 거 아시죠? 적정 멀티플 뭐 계산하고 그러면 2000선, 1900선 밑으로 깨지면 안 되지만 거기서 20% 30% 더 깨져버려요. 그럴 때는 10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빚내다가 때려 박아야지. 지수라도 때려 박아야지. 왜냐면 돈 놓고 돈 못 끼니까 이건 볼륨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럴 때는 해야죠. 그럴 때 왜 망설여?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돈이 아예 없어. 왜냐면 여기서 50% 10% 먹으려고 막 단타하다가 물리고 리세션 터져버리면 깡통이 나버렸고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줘 했더니 있는 돈이나 갚어. 은행도 거지. 부자도 거지. 가난한 사람도 거지. 그런데 그때 현금 챙기고 있는 사람이 남겨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산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10배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큰 테마주나 기술적인 흐름들을 잘 읽어내서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 지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시대를 뚫고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니치일 수도 있고 잠깐 꺼지는 테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를 잡아가는 주도주일 수도 있지만 처음의 모습은 이 세 개가 다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저게 저기서부터 주도주의 시작이었다. 전설의 시작은 저기였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컨빅션을 갖고 들어가는 자리는 한참 뒤에요. 한참 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만 더 참아보시면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이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면 네. 보통 아까 금리가 내려가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혹자분들은 혹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반길 일이다. 금리를 그때부터 내리니까 주가는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 와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풀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이거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소프트 랜딩, 하드코어 랜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07년도에 고용 시장이 부러지고 나서 그거 회복되는데 72개월 걸렸습니다. 6년 걸렸어요. 그러면 2013년에 돼서 07년도 부러졌던 고용 시장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고용 시장 멀쩡했어요. 네. 리세션 징후가 눈곱만큼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리세션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한 분기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거든요. 그래도 이건 너무 하니까 리세션 판정해서 NBR이 판정을 했지만 엄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은 계속 좋아졌어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게 소프트 랜딩인 거예요. 07년도는 지수 47% 빠졌거든요. 네. 1년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57%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팬데믹 때도 47% 빠졌어요. 네. 그 정도 빠진 거예요. 거의 급사를 맞아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고용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거의 7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6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드코어 랜딩이에요. 근데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해놓고 금리가 쭉쭉쭉쭉쭉 내려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제로금리 수준까지 갔는데 3년 동안 75%가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네. 종합주가지수가 75% 내린 게 하드코어 랜딩이고 45%, 47% 내린 게 소프트 랜딩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합주가지수를 말하고 선반영이다 이런 얘기하고 막 수많은 레토릭, 내러티브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저 책에다 쓴 핵심도 뭐냐면 너무 많은 레토릭들이 많다. 뭐 가치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한국 주식 장기 투자 해봤어? 망해. 나 그렇게 해서 조선주로 많이 벌었다 거지된 사람도 봤거든요. 빚내갖고 신용 이자 않고 반대면 탈탈 털려가지고 있는 집까지 날린 사람 봤거든요. 한국은 장기 투자 안 돼요. 미국은 장기 투자 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수많은 레토릭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것들을 다 놔야 된다.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유튜브들이 한몫한 거예요. 책들이 한몫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거 하나 딱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뭐냐? 역사적으로 8번 동안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 경제를 가장 잘하는 페드. 페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빠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지만 그 예측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은 페드밖에 없습니다. 그 페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 죽을 것 같다. 초크 풀어주자. 빨리 CPR 하고 응급실 빨리 보내. 의사 선생님이 전화해. 이게 금리 인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끊어가면서 지금 있잖아요.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가갖고 저기 하고 이거 진단서 여기다 소견서 써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부러지겠죠. 네. 어딘가 빵꾸가 나겠죠. 그런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는 금리를 안 내려요. 올려놓고 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금리가 나쁜 거냐? 안 나쁘지. 페드든 국가경제든 금리가 높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노인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뭐 공제회 이런 애들 산적한 문제 다 해결돼요. 걔들 목표가 5% 금리 준다. 앞으로 캐시플로우 나오는 거 거기다 때려 박아놓으면 끝내주거든요.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 양반들이 와서 월세 해서 얼마 받습니까? 세금 내고 1.5%, 2%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은행에다 떡하니 가면 커피도 공짜로 주지. 네? 그럼 저기 ATM기 수수료도 면제해 주지. 그렇게 하고서 5%씩 준다. 그럼 노인 양반들은 노후 대책 다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하러 삽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아파트를 월세 놓으려고 샀던 수요들이 감소가 되면서 물가도 안정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 사회는 되게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그걸 내린다. 산적한 문제를 해서 내린다.
굉장히 자기들도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어렵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저점 잡은 게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금리 내리면 자꾸 오른다 그러냐. 네. 사진을 다 보여줘. 100마디 리포트 100마디 저거보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요. 금리 저점과 금리가 내려가는 저점과 지수 저점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올라가는 과정이나 동결하는 과정이 없다. 야, 네. 그게 핵심입니다. 책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책에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바라듯이 네. 금리 많이 내리길 바라시는데 네. 금리를 내린다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빠져버린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 예. 예.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예. 그렇죠. 네. 책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 1년 정도, 네. 뭐 1년 정도 이렇게 마음을 좀 더 한번 편하게 가져보면서 조급해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책에서 보니까 그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라 주도주를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주도주. 예. 그래서 책에서 주도주는 10년 가까이 시세를 분출한다고 하시면서 네. 그 주도주를 예. 노려보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정말로 주도주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기도 그럼요. 하나요? 예. 10년 갑니다. 아 그래요? 10년 동안 시대 뿜어버리죠. 어. LG화학이 배터리 한 지가 13년, 14년 됐을 겁니다. 남들 안 한다고 할 때 파우치형으로 해서 소형 배터리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만 하는데 걔들은 차량용 대형 전지 한다고 화학 그때 LG화학 너무 좋은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번 돈 다 때려박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특허 만들고 막 투자하고 막 감가상각 때려박고 맨날 불 나고 그 화재 뭐 하고 물어주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LG화학이 아마 배터리를 분사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이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100배짜리 주식이 되는 거죠. 그걸 고스란히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07년도 08년도 09년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걔네 매출액 공시 막 그 해서 30% 이상 변동 있을 때 정정 공시 막 하는데 50%씩 막 퀀텀 점프해요. 매출이 이익 막 시장하고 상관없이 막 퀀텀 점프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내려요. 장 빠지면 내리거든. 그러고 나서 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10배씩 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전자결제 업체들 제가 본 게 250억부터 따라다녔는데 그게 1조까지 갔습니다. 40배 올랐죠.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도 보면 10배씩 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 잘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주식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이클 바닥에서 사면 10배 나와요. 그런데 성장주 스토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사느냐 마느냐 하면서 노이즈 막 나오다가 이기면 위너테이크로 해가면서 샥 쏴버리는 거죠. 그게 산업을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실을 따먹는 과정도 또 10년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산업이 한번 커서 뭐 한다 그러면 20-30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옛날에 제가 재미를 많이 봤던 게 태양광 같은 걸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태양광 초기에 제가 저쪽 탐방을 갔어요. 분당으로. 갔는데 요런 웨이퍼 거울카처럼 생긴 웨이퍼를 한 장 보고 싶었어요. 인곳 웨이퍼 업체인데 인곳 웨이퍼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 지금도 모르겠는데. 인곳은 두부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콩을 막 갈아가지고 그놈을 솥에다 찐 다음에 소성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머니가 두부모로 자르거든요. 그럼 그걸 한 장 한 장 슬라이스를 쳐갖고 계란을 붙이죠. 그러면 OCI라고 하는 업체가 그 솥단지예요. 솥단지에다 콩 잔뜩 넣고 삶아버려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콩물을 걸쭉하게 해갖고 소성해갖고 이런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 덩어리가 인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인곳을 잘라서 슬라이스를 치면 이게 웨이퍼가 나오거든요. 네, 반도체처럼. 거기다가 선을 그려 놓으면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하고 그게 태양광이면 전기를 빛으로 바꿔준 건 LED고 그 반대 기술이잖아요. 반도체 기술이에요 다 그게. 근데 갔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깨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저기 보급형 전문가 근데 멀리서까지 왔는데 이거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깨진 걸 보여주면 안 돼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깨진 거 말고 새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들은 족족
유럽으로 실어 보내서 아, 깨진 것밖에 없습니다. 야, 지금 딱 네. 그러시잖아요. 뭔지 알지? 네. 이거 그 한 줄이 돈 소리가 막 짤랑짤랑 돌리는 거지. 네. 6,000원, 9,000원, 6,000원, 9,000원 박스권에서 6개월 왔다 갔다 했다가 그게 3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3년, 4년 사이클. 뭐 예를 들어서 TCK, 도카이 카본 코리아 이거 갔을 때 옛날 시가총액이 800억, 1000억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본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한국에다 이렇게 반도체는 이제 한국이 될 것 같으니까 흑연노예요. 그러니까 솥단지 하는 거. 그거 녹이는 거였는데 그거 하는데 너 이거 해서 한국에다 팔아먹어. 그래서 중국 공장장인데 따라가서 저거 해요. 거기다 줘버린 거예요. 도카이 카본 코리아가 1조가 넘어섰죠. 계속 삼성 따르는 점유율 99%, 영업이익률 40%만 10년 내내 뭐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따라다니면서 삼성 하이닉스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지. 그걸 일본으로 빼갔으면 안 되는데 아들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가련한 부성에 너는 가서 한국에 가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서 여기다 지어주고 거기서 아버지가 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주식들 10년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제가 하는 소리만 봤을 때 언뜻 봐도 이렇게 매크로만 하는 애 같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이사님 앞으로의 주도주 네. 예상되는 뭐 섹터만이라도 혹시 뭐 몇 개만이라도 어떻게 언급이 되시나요? 다 할 수 있죠. 섹터는 언급할 수 네. 있어요. 종목은 아니에요. 네네. 전장 부품 봐야죠. 전장 전기차. 배터리는 됐는데 전장 부품이 안 될 일은 제로예요. 네. 물론 배터리가 40이면 전장 부품이 25%, 30%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생명과 연장돼요. 스마트폰은 깨지면 그냥 리콜해버리면 돼. 근데 이건 가다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무조건 레퍼런스 있고 위너 테이크를 올 소샤이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장 부품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자동차 본네트 딱 열어보면 거기에 요런 강관 요런 걸로 다 했고 막 그 냉각수 옮겨주는 거 거기다가 막 인젝션 주고 윤활유 넣고 막 하는 막 크랭크 축이 막 움직이면서 그걸 오버헤드 캠으로 해갖고 막 눌러주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기기장치 딱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뭘로 바뀌냐면 전자로 바뀌어요. 전자로. 그러면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 막 이렇게 치면 이게 툭툭 가서 누르면서 퉁퉁 치잖아요. 근데 전자 오르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담 징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전자 오르기 밑에는 PCB 기판이 있는 거죠. 피가 있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PCB 잔뜩 들어가겠지. PCB. 그 다음에 그 PCB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유닛 들어가겠지. 네. 우리나라에 못해. 미국에 다 해. 미국에 6개 업체. 과점이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시작했고, 엑시온, 뭐, 다, 그런 애들이. 딱 보고 있다가, 이거 되네. 그 펀드만 또, ETF만 또 아주 깔쌈하게 만들어 놨어. 요것만 살래? 이렇게 자동차 부품, 그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가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가 막 쓰이다 보니까 저항값도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전력 반도체 같은 거. 전장 부품을 파보면 거기 막 카메라 들어가 자율주행 하려면 들어가야지. PCB 기판 들어가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일타 먹는 애들이 분명히 갈 거예요. LG전자가 대장이 되는 거죠.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가전제품을 이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 잘 보셔야죠. 그게 지금 LG전자나 에코프로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구조 전환은 무조건 봐야 된다. 신재생이 잠깐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태안 앞바다나 뭐 새만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뭐 2조짜리를 깔고 싶어. 그러면 2조가 돈이 어디 있어? 정부가. 너 이거 허가해줄게. 30년 동안 보장해줄게. 전기 팔아먹게. 해가지고 너 불려줄 테니까 제약서 쓰자. 그 돈 네가 끌어와. 그럼 그거 누가 되냐?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밀지. 근데 지금 금리가 5%였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도나면 안 되니까 10%씩 받는 거지. 그러면 10%씩 내부 수익률 10%를 해서 그거를 BEP를 맞추려면 얼마를 거기다 2조 때려 박으려면 10%씩 해갖고 7년에 2배씩이면 30년이면 몇 배를 때려 박아 돈을 얼마나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가. 타워 크레인 갖다 놓고 막 풍력 발전소 막 산발이 때려 박고 막 거기다가 타워 크레인 올리고 그럼
적어도 그 풍력 발전기 하나 세우려면 100억, 15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는 게 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금리가 비싸니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 지나고 금리가 인하되면 전환이 일어나겠고 거기다 수소 들어가는 거고. 수소 이 세상은 수소 모빌리티는 안 될지 몰라도 수소 에너지 여기 뭐 자가용 발전기나 뭐 이런 것들 건물 내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전부 수소로 바뀌는 거지 이제. 군대 뭐 이런데 다 바뀌는 거지. 괜찮잖아요. 에너지 구조 전환 잘 보셔야지 섹터. 반도체 저는 삼성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네. 근데 그것도 구조 전환이에요. D램 이제 끝났잖아요. 다 따라왔어. 낸드는 중국이 더 잘할 것 같아 앞으로. 낸드에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리고 아직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D램은 없잖아요. 뭐 LP다 나냐 다 날라갔고 걔들은 뭐 이제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됐고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 세 개가 다 먹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세 개의 과점 체제하고 플레이어가 7개, 8개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게 끝나야 투자하는 거가 그 전까지는 먹고 살만하면 또 막 피 터지게 싸우려고 또 유상증자 때려박고 뭐 공장 짓고 막 하면서 주주들한테 좋기보다는 회사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니까 그건 아니다. 근데 지금 TSMC하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하고 이 두 개가 붙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이겨도 2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못 이겨도. 근데 그것만 잘 해서 한다고 하면 비메모리가 그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동안 40년은 메모리가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40년은 비메모리가 먹여 살릴 거고 예전과는 다른 어떤 소셜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삼성이 기를 쓸 겁니다. 삼성 돈 다 때려 박아서라도 이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있겠죠. 소재, 부장, 뭐 소부장 제품 뭐 이런 것도. 뭐 거기 보면 미국에 오면 뭐 ASM 그 해가지고 뭐 EUV 장비, DUV 장비, DUV는 안 쓰니까 EUV 장비 뭐 하고 거기에 뭐 펠리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삼성이 그거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쪽을 잘 보면 그런 게 10배 나겠죠. TCK처럼 전자결제 업체들처럼 네이버처럼 멀리 보고 가능하죠. 근데 주가는 항상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오면 또 사고 물리면 어차피 될 건데 뭐 밑에 물 한 번 더 쳐주면 이렇게 가야지. 직장인들이 어떻게 맨날 차트 보고 그걸 보고 5분 10분 보고 놓고 그걸 어떻게 매매해요? 네. 안 되죠. 그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못하고 1년 지났을 때 약간 종잣돈이 모이면 이사님 찾아가면은 안 돼요. 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뭐 하여튼 뭐 와서 계좌를 터주시면 좋긴 한데 제가 1대1로 전화를 한다거나 자산 관리를 하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제 돈 관리하기도 일단 어렵고 중요한 건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제가 해보면 저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식을 사놓고 내리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쁘고 이쪽 신경 못 쓰고 저쪽으로 자꾸 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비이클을 만들어서 고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그 레버 카운트로 싼다든가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시장을 잘 보고 균형 있는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저는 망을 보는 사람 쪽에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좀 더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브로커로 저 주식 매매도 하고 해봤지만 그게 몸도 건강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내 돈도 벌어야 되는데 고객들하고 이해상충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하여튼 제 유튜브 개인 유튜브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송하니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진짜 핫한 게 2차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가고 흐름이 좋으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큰 대세이긴 한데 사실 최근의 인상 스케줄을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최근의 인상이 아니라 상승 스케줄에 뭐 에코프로, BM부터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 NCM이잖아요. NCMA잖아요. 이 양극재를 구성하는 물질, 전구체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의 기초 가격이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유 정유 설비하고 똑같거든요. 원유 한 통에 200불일 때 정유 회사가 요거를 마진을 10% 먹어요. 그러면 $20를 벌잖아요. 근데 이게 원유 한 통에 50불이 됐어요. 그러면 10%를 먹어도 5불밖에 못 벌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업체들도 요게 원자재가 극성처럼 막 올라가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내려가는 스케줄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추세는 장기 추세는 살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차 보급률 12%예요. 40%까지 가려면 지금 나온 것보다 3배, 4배가 더 나오는 건데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런 아메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NCMA 가격이 더 치솟는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거나 뭐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2차 양극재 업체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거. 그걸 뽀개 가지고 뭐 해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고려아연 뭐 IS 동서 이런 거고. 그거를 조금 ESS로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현대차 그룹에서 좀 들어오기도 하고 가장 뭐 일단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자회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양극재가 예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폐배터리 이제 시작이니까 성일 하이텍 같은 애들 이런 거 잘 보시는 게 맞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배터리고 그게 다 그 비싼 물질들 다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쓸 수 있으면 다시 충전해서 쓰면 되지만 안 되면 다 뽀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다 잘못 폭 찔러갖고 물 들어가면 그냥 뻥 터져버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EOD죠. EOD 폭발물 전문 제거반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보실 때는 그 공장들 보험 얼마나 잘 들었나 그것도 참 보시고 왜 그러면 통째로 날라가요. 예를 들어 부탄가스 업체들 한다 보험 안 들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부탄가스 업체들 뻥뻥 터지잖아요. 언젠간 한번 터지게 돼 있어. 하여튼 스파클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터져 걔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고도화가 되고 있고 또 배터리의 모양 자체 예전에는 파우치형으로 가다가 이제 원통형으로 바뀌면서 원통형은 깡통을 만드는 어떤 기계 공학적인 부분이고 파우치형은 케미컬 형식으로 이제 오뚜기 3분 카리처럼 거기다 싸가지고 전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기술적 접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루미늄 깡통 만들지 거기다 딱강 닫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은 이거 뭐라고 챔버 하우스 뭐 그 바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개 계란 한 판을 따로따로 포장해 갖고 요걸 연결하는 걸 없애버리고 그냥 다 계란을 한 판에 넣어버리고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면 어떤 산업 섹터가 죽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비싸요 지금. 네, 지금 올라와서 비싸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공매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가 1월달에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숏커버도 있었고 일단 지금 분위기가 믿을 구석이 성장 나오는 배터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 데이가 3월 1일에 있었으니까 어제까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가신다면 조금 내려오면 또 성장 보고 사부작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빠질 때는 조금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는 30% 50% 빠지기 전에는 잘 안 사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안 사도 돈 다 벌리더라고요. 괜찮아. 괜찮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종목들 많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군대에서 제가 해병대에서 3년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탈영하는 애들 보면 걔들한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런 포모 같은 현상 같은 심리적인 거가 있어요. 여기를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여자친구가 지금 가서 얼른 쟤를 만나줘야 쟤가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 근데 이미 걔는 너 군대 들어갈 때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더 이쁜 여자를 보면서 걔 말고도 여기 이쁜 여자도 있는데 왜 걔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걔는 또 탈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 손해보는 게 뭐냐면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주식이 편해져요. 근데 저 올라가는 급등하는 걸 빨리 따라가야 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면은 그때부터 손실이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 보이면 안 사야 돼요. 근데 비싸고 싸고 한 거에 그 가치 기준 판단이 뭐 하거든요. 가치. 이 마이크의 가치가 얼마냐. 가치가 도대체 가격을 가치라고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치하고 가격은 가치라고 하는 안 보이는 추상명사를 가격이라는 시스템으로 계속
비딩을 붙여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수렴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격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마이크 가치가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거의 생명과 같은 그렇죠. 거죠. 엄청 크죠. 근데 난 이거 갖고 와서 호두깨 먹을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시작하실 때도 이거를 화면보다도 더 마이크를 신경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줘도 노래방 마이크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건 각기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 분명히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만 아니라고 한다면 차분히 가시면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어쨌든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무서운 게 뭐냐면 보십시오. 자동차 한국 거 사다 쓰던 애들이에요. 걔들 합작하자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전기차로 가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거든. 전기차로 가면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고 팀프동 막 하면서 뭐 중국어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거 챔프 전기차라 전기차 빨리 가 챔프 전부 해 전기차라 이거 가라 이거지. 넘어가잖아요. 국가 전체가 13억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다 전기차로 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 외국 거 그냥 차단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잘 만도 소용없어. 알아. 여기 막 폭발하고 안 좋고 그러다 메이권시 이거 전부 워다 워만漂亮 여기 뿌하오 이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중국이 무서운 거지. 그리고 전기차에서 세계 시장 1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은 없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반도체는 우리 거 없으면 안 된다. 전 세계가. 한국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한국산 없어도 된다. 네. 그리고 중국도 반도체는 한국 거 썼다. 우리 거 없으면 걔네는 스마트폰도 못 만들었다. 근데 걔네는 우리 거 배터리 없어도 걔네는 된다.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중국은 세계 경제 20%입니다. 17%지 17%. 근데 지들이 뭐 무역 규모로만 본다면 24%, 4분의 1이 걔네거든요. 근데 그걸 빼는 것과 넣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고려하신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근데 우리가 기술력은 앞서 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거를 자꾸 빼가고 막 사람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배터리를 차 오토 메이커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글로벌 메이커들이 우리 걸 사주고 있으니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판정성이 난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는 대로 어떤 사이클만 잘 맞춰서 태우면 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면은 지금 1억 원 잘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될까요? 은행에다 넣으면 지금 저도 은행에다 어제도 적금 은행 넣고 했는데 은행에 넣으면은 지금 3.7% 주더라고요. 지금 좀 더 올랐어요. 그 국채금리 올랐으니까 한 4%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국채 같은 거 좋아요. 미국 국민 담보로 해서 4% 이자 준다. 내가 연금 매니저면 나는 거기다 때려박지. 뭐 딴 거 안 해 나 같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국채에 투자하기 어떤 자산을 지키는 거에 많이 좀 비중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 아마 앞으로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이제 테마주 일단 올렸죠. 그런 테마들은 다시 그쪽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다른 테마들이 또 출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테마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치주들이라고 해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따박따박 수익 나면서 배당도 잘 주는데 망하지도 않고 자기 영역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70억에서 80억 연간 300억 이상 버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그런 것들 차트 보고 많이 내려와 있거든. 사부작 사 모으는 건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그래도 리세션 오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회복이 빨라요. 그런 애들은.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좋다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중소형사들한테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을 조금씩 사 모으면 1억 있으면 한 2, 3천만 원은 그런 돈으로 할당해 놓고 나머지는 예금 반 넣고 나머지는 채권 반 넣고 언제든 주식이 이렇게 내일 돌아갈지 모레 돌아갈지 모르니까 얼른 현금 빼서 사면 하루라도 빨리 사면 그게 나으니까 예금을 넣어 놓으시라는 거죠. 한 달짜리로만 넣어 놔도 3%는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보시고 나머지 가지고 타닥타닥 하는 거 그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마지막에 책의 에필로그에서 네.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써주시면서 네. 거기서 되게 망한 이야기를 되게 네. 솔직하게 예. 써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머니 얘기. 어머니 얘기도 써주시고 그 혹시 좀 그때의 네. 이야기와 교훈 몇 가지를 좀 시청자님들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지. 아, 예. 여기서 나오는 레슨, 제가 뼈에 사겼던 레슨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예.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 깨지는 거다. 이게 제가 제 완전 뼈에 사무쳤던 그런 겁니다. 돈이 없는 젊은 날에는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끓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근데 저희 시골 어머니가 이제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노점에서 아버지가 농사 짓고 어머니가 그걸 내다 팔고, 키가 뭐 150cm밖에 안 되시는 분이고 70살 되실 때까지 그걸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하시면서 그걸 하셨어요. 그게 생각만 해도 눈물 나죠. 엄마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앞을 가려. 비 오는 날 되면 난 그 청개구리처럼 막 울고 그러는 저렇게 비 내리는데 저렇게 춥고 힘든데 저기서 그러니까 주식해서 금방 돈을 벌려고 자식은 가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무 이렇게 다라에다 하나 뽑아 오셔가지고 그걸 다듬는데 그게 한 달을 다듬으면 한 2단, 3단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한 단에 1,500원 받는다는 거예요. 1,500원 그때 당시에 1,500원인데 농비 제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비닐값 제하고 나면 500원 남는데요. 그럼 3단 팔면 1,500원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넌 얼마 벌려고 그러고 다니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머니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려고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대면 아이고 이렇게 부서질 것 같아. 몸이 과자처럼 아이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 좀 더 하니까 코를 드르렁 골면서 주무시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손에다가 반창고, 하얀색 반창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네. 병원 가면 이렇게 깁스하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는 그 반창고 있어요. 네. 그걸 손에다 이렇게 감으셨는데 보니까 이 흙일을 해갖고 손이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흙이 채워졌지. 그러니까 상감청자나 이 문신처럼 이렇게 새겨진 거야. 여기가 손이 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게 반창고를 발랐는데 너무 이게 고름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 어머니 손이나 이걸 이렇게 만지면서 죽고 싶었어요, 진짜. 나 대학원까지 나와서 뭐 하는 거지? 그냥 박사나 하러 갈 걸. 왜 주식한다고? 그 사실은 주식을 한 이유도 부모님이 빨리 그 일을 놓고 얼른 고생을 좀 덜하게 하고 싶은 막내 아들의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잘 벌지. 페드가 돈 줄 때는. 근데 페드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길을 쓰고 나는 천재니까 난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세상을 잘 알고 내가 그만큼 공부했고 경제학과 나왔고 대학까지 나왔고 주식을 10년 했어. 근데 내가 시장한테 진다고? 효도루, 크로캅, 추성훈 팔 잡고 초크 조이고 막 다리 꺾고 지금 안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제가 경고를 했던 부분이 행복해지려고 뭐 때문에 당신들 주식하십니까? 이거 만약에 혹시 내가 정말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해보니까 페드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가 페드가 하라고만 하면 된다. 그럴 때 충분히 그런 지표들을 내가 보여드리겠다. 이럴 때 하시면 된다. 그거 아니면 주식 하시지 마. 못 버는데 어차피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될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될 게 있거든. 근데 왜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매달리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듣고 있다가 요 막내 아들 낳아가지고 이거 대학원도 나오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하니 자기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하니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좋았죠. 그 맨날 흥이 나는 거야. 너무 일하면서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도 장가 보낼 돈이라든가 뭐 앞으로 먹고 살 돈, 집 한 채 할 돈은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서 얼굴 면상이 면상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담배 피면서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다가 하시는 말이 나무 타는 놈하고 배 타는 놈하고 주식하는 놈은 자식으로 두지 말으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팔을 원숭이 흉내낸다고 소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제주 넘다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나무 탔지. 해군 장교 같잖아. 아, 그러세요. 배 탔지. 주식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후회. 지금은 아니신데 그때 후회를 했어요. 배수진 치지 마십시오.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거다.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입니다.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 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건강하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저녁에 담소 나누면서 애기 안아주고 부인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주식 판때기로 들어오면 주식 시세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평생 노력한 걸 거기다 다 때려 박아 놓고 그런 레토릭이 있어요. 10배짜리가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봐야 제가 돈 벌어봤거든요. 소문 다 나요 금방. 예?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자동차를 샀는데 BMW 샀는데 포르쉐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 매장에 갔어요. 근데 차림새가 남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 달라고 하더라고. 그 명함을 줬어. 그때 와보지도 않아. 그 딜러가 보니까 얘는 안 살 것 같거든 포르쉐를. 안 살 것 같은데 명함 좀 줘보세요. 그래서 명함 줬어. 그랬더니 무슨 과장 차장 이런 증권사 과장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형 이 형 알아? 포르쉐 사러 왔는데 얘 돈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소문이 났죠. 자, 돈이 얼마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사기꾼이 몰려듭니다.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한 사연들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친해서 빌려줄 수 있어요. 500만 원 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친하면. 괜찮아요.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50명이면 큰 돈입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친구가 와서 손을 내밉니다. 너 힘들지? 눈빛이 왜 그래 임마. 힘 좀 내. 이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돈 벌고 성공하고 허세 부리면 사기꾼들만 몰려옵니다. 그게 행복하냐? 자랑해서 좋을 게 뭐가 있죠? 너 돈 계좌 있는지 얼마 깔아. 그럼 널 믿어주겠다. 그 사람은 계좌 까도 안 믿습니다. 주식을 배수진 치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라.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인데 그 양반 도망 다닌 게 70판이다. 맨날 도망 다녔다 그 양반. 울돌목을 뒤에 두고 싸울 수는 없다. 여수영을 하고서 소개해갖고 다 하고 나서 저기 진도로 가버렸잖아요. 예? 전라 우수영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갔잖아요. 도망 다닌 거예요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왜 용기를 냅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싸움 상대가 페드인데. 경기 매크로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되는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지 타동사 자동사도 구분 못하고 금리가 마켓 금리가 있는지 국채 금리가 있는지 은행 금리가 있는지 이것도 구분 못하는데 페드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거 좋은 거라며 그러면서 주식 산단 말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1970년대 이후로 50년 동안 8번의 리세션 중에서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것들이 다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나와 있다는 겁니다. DNA가 똑같아요. 그거의 원칙은 뭐냐? 도도히 흐르는 원칙, 그 어떤 큰 줄기는 뭐냐? 페드입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고. 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주식을 막 클릭하고 싶으면 가족을 한번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걸 웃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당신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애기들이 우는 모습이라든가 마누라가 바지 긁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러는 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와, 제가 진짜 많은 분 인터뷰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여기 거의 맨 앞부분에 죽지 않을 만큼 매수하고 죽을 것처럼 매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매수할 때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매수를 하고 그렇죠. 매도할 때는 좀 과감하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 그렇게 팔아라 그런 의미이신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완전 까꾸리예요. 까꾸리들 보면
막 죽을 것처럼 사잖아요. 죽을 것처럼 사.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맞아요. 탈영하는 병사들 보면 똑같아. 걔들도 네. 저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았거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결혼해서 잘 살아. 다른 여자만 더 이쁜 여자만 잘 살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스크 관리하고 눈에 보일 때 삼진이 없어요. 방망이 들고 가갖고 현금 들고 가갖고 오는데 이거 야구공이 축구공만 하게 보일 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루만 하면 돼. 말로 없는 때리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깨에 힘 빼고 툭 쳐가지고 1루를 가든 2루를 가든 잘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그걸로만 만족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승엽이 될 거 아니잖아요. 이대호가 될 거 아니잖아요. 전문으로 해서 자산 운용사를 운용해갖고 막 워런 버핏처럼 막 조지 소로처럼 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합니까? 우리는 주식으로 월급 이상만 벌어서 따박따박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미어캣이 독수리가 오면 보초 쓰는 놈이 찍찍찍찍찍찍 합니다. 그럼 막 들어가요. 막 주랭랑을 쳐갖고 막 굴로 싹 들어가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100번 하루 동안 울리면 한 번도 안 먹혀요. 그렇잖아요. 독수리도 거기 중에서 안 움직이는 놈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알람음이 시황을 매크로에나 시황을 하는 건 큰 흐름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방어적인 거예요. 기상. 바다에 배를 띄워야 되는데 거칠어. 근데 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 네. 안 먹어도 돼. 굶어도 돼. 굶는다고 안 죽거든. 근데 가서 배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매크로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기상이 아니라 작전 지역의 기상인 거예요. 지금 출발할 때 항구에서는 햇빛이 반짝반짝했어. 근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거기 나가보니까 거기서는 파도가 막 5m짜리 오고 막 폭풍 치고 태풍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매크로를 하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 저 지역에 가면 당신들이 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위험에 부딪힐 거다라고 하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사고 만약에 물렸어. 그러면 아이 뭐 없어도 돼. 뭐 내일 직장 가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한참 있다 보니까 주가가 30% 빠졌어. 저번번에 1,000만 원 샀는데 1,000만 원 더 사보자. 안 망하는 회사래. 전문가들이 와서 괜찮대. 2차전인데 뭐 어때? 성장인데. 그리고 좀 이따 또 빠졌어. 옆으로 기네. 그리고 올라가네. 1,000만 원 더 사. 그럼 3,000 들어가죠. 그러면은 매수가 된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산 거죠. 네. 3,000 갖고 죽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그 사람은. 그렇죠. 아니 물론 뭐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러 들어왔는데 그럴 돈이 있는데 3,000만 원 때문에 자살할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죽을 사람이야. 왜 그걸 갖고 왜 죽어? 빚이 3,000이라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 그런데 매도할 때는 얼른 현실화시켜야 돼요. 마이너스는 악몽이 되게끔 남겨두고 플러스 난 거는 빨리 현실이 되게끔 하고 현금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인 맛있는 거 사주고 애기 맛있는 거 사주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네. 자기 위해서 구두 한 켤레 열심히 고생했으니 하자. 네. 그 거짓 꼴을 해가지고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주식 계좌에 다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찰탈 깨져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저렇게 쓰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명언이신가요? 네. 이사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곳저곳 많이 불려오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많이 불려다닐 것 같아요. 요 책 썼는데 사실은 책을 쓰면서도 이게 뭐 책을 팔아도 저한테 크게 도움 되지 않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유명세를 반영하는 거라니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투자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이나 제 말씀을 듣고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혹시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 한 번 더 검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책도 읽어보시고 자료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주식 얘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망치, 벤치 이런 거 연장통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연장통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는 망치 같은 전문가가 있어요. 때려 박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 장도리처럼 빼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 송곳 같은 사람이 있죠.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는 이 사람의 용도는 어떤 건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영상과 제 책과 저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너 때문에 손해봤다. 되게 듣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 이 유튜브 세계가 되게 신기한 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 만나려고 옛날에 저는 그 20년 전에 몇백만 원, 수업료가 130만 원, 180만 원일 때 저는 250만 원, 270만 원씩 내고 가서 듣고 그랬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데 그 정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좀 차분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책에서 또 자세하게 서술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꼭 책 살 때 팔 때 벌 때를 통해서 디테일도 다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 때, 팔 때, 벌 때의 저자이신 강영현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